예, 안녕하세요. 신광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기록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주로 저는 그 내용, 언제 이 책이 만들어지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이런 내용에 대한 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신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어떤 한국인의 어떤 DNA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창조 정신은 이런 독특함, 변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문화유산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런 쪽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쓴 책인데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13개가 있죠. 그 중에 제가 그거 말고 기록문화유산, 세계 기록문화유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합쳐서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단곡에 들어있는 내용을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동여지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기록문화유산입니다. 우리 이제 흔히 대동여지도 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김정호 선생님이 백두산 7번씩 갔다 왔고 전국을 돌면서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는 전혀 그거 아닙니다. 대동여지도를 만든 분은 김정호 선생님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는 얘기이기도 한 겁니다. 뭐냐면 백두산을 7번 갔다 왔다고 그래서 백두산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 누구도 없습니다. 신도 산 한 번 7번 갔다 왔다 그래서 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살면서 남산을 100번을 갔다 와도 남산을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도 하나를 만드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김정호 선생님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총감독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허준 선생이 책을 만들 때 허준 선생이 만들어서 동유보감이 만들어졌다, 절대 그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걸 총감독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록문화유산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만들었다고 해서 나오지만 그분이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분이 총 책임자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훈민정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드신 게 아니라 세종대왕이 총감독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대동여지도는 1861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걸로서 상당히 대단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선 크기는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만들어져서 남북, 그 다음에 동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 재질은 피라미로 되어 있고 크기는 얼마다, 두께는 얼마다, 판수는 뭐 126판이다. 총 120개인데 그 중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가 들어가 있는 거 말고 표지하고 지도를 설명한 지도유설. 그 다음에 팔도 행정통계. 그러니까 팔도에 인구수라든가 불악수 이런 걸 갖다 적어 놓은 것들이 그 행정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도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경조 오부도 필요내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126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어서 쉽게 접어가지고 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대동여지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동여지도를 설명드리는 건 일반 지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지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진정으로 다른 체계에 의해서 만든 지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인만이 가진 독특한 그 변별성과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졌던 산경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산경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지도 제작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강에, 그러니까 자연에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성을 불어넣어서 이것이 가지를 치듯이 이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줄기 하나가 쭉 올라가서 가지를 쳐서 나가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이것이 진짜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 산경표입니다. 김정호 선생님의 대동여지도는
일반 세계적인 지도 만드는 방식과 큰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산경표는 아까 살아있는 생명을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거를 줄기, 나무줄기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백두대간이 쭉 흘러내려가서 정맥이 나눠주고 이것이 하나하나 가지를 펴주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산자 분수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 하나가 있으면 그 산 자체에서 물이 나눠지는 겁니다. 비가 와서 어느 방향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강물을 이끌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 줄기만을 쫙 그리면 쉽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강이 나옵니다. 또 강줄기만을 싹 그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강줄기만을 쭉 따라가서 그리면 산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는 물이 있는 겁니다. 물과 물 사이에도 산이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기계 몇 개 생명성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산은 스스로 물을 나누는 고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산자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리는 너무 간단한데, 이 원리를 통찰력을 가지지 않으면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가지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이유를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한국인을 얘기할 때 극단으로 설명하면 모든 게 다 설명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는 양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다. 양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간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이해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고, 그러니까 통찰력이 생기고 거기서 직관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고 창조 능력이 생기는 게 한국인의 전 기질적인 요소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이해하는 것도 그냥 지도 하나하나를, 지역을, 거리를 재고 높이를 재고 강의 흐름을 재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지도라고 그러면, 이 산경표는 다른 나라에 없는 아주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 원리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봤기 때문입니다. 산자 분수령입니다. 산은 스스로 물을 나눈다. 근데 그 고기다. 그래서 산은 스스로 물을 나누는 고개라는 그 기본 원리를 하나 가지고 지도를 만들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입니다. 교과서 지도에 보면 산맥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백산맥은 없다라는 책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책을 기회가 되시면 꼭 사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태백산맥으로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태백산맥을 그려놓고 강을 그려놓으면, 여러분들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옛날 지도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산이 물을 건넙니다. 아니, 산이 물을 건널 수 있을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강이 산을 넘습니다. 이게 지도예요. 이게 산맥으로 만든 지도를 만들어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계 막히게, 이거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건데, 이 원칙을 기계 막히게 다 헐어버린 것이 산경표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산경표인데, 예를 들면 흐름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 여기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맥들은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뚝뚝뚝 끊어져요. 여기 강들이 이렇게 옆으로 지나갑니다. 한강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태백산물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아래서 이렇게 인천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산맥을 넘어요. 산맥을. 아니, 물이 어떻게 산을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지도입니다. 일본인들이 만들었는데 그 지질을 연구해서 만드는 것이 산맥 지도였는데, 그것을 우리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조가 만든 거에는 이런 오류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먼저 산맥을 그리면 됩니다. 산맥을 쭉 크게 백두대간을 그리고 낙낙정맥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맥들을 이렇게 그리면 큰 정맥을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 나눠지고, 해서정맥과 이렇게 나눠지고, 예성남정맥으로 또 나눠지고, 이렇게 쭉 나눠지면 요 사이가 결국은 물입니다. 산과 산 사이는 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산과 산 사이에는 물이 되는 거고, 대동강이 되는 거고, 여기 이 산맥과 이 산맥 사이에는 청천강이 흐르는 겁니다. 이 원리가 기계 막히게 잘 맞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갖다가 이해를 하면 문화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맥으로 얘기를 하면 문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 지역, 여기에 갇혀졌잖아요. 임진강과
한강이 있는 여기 한북정맥인데 이 한북정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문화와 이쪽 문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동해안과 이쪽 지역이 이 백두대간으로 해서 문화가 나눠지고 습관이 나눠지고 언어가 나눠지는 이거를 기계 막히게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상경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찾아보기 어려운 지도의 원칙을 만들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흔히 합니다. 김종호 선생님이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전에 벌써 이런 기계 막힌 지도가 완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 개인이 만들 수가 있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두산을 7번 올라갔다 와서 백두산을 그릴 수 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경표가 어떤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족보 체계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 족보 체계입니다, 그대로. 여기에서 백두산에서 나눠지고, 그래서 또 나눠지고, 나눠지는 곳과 지점과 산 같은 거를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족보 체계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족보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제가 있습니다. 족보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전 국민이, 전 백성이 모두가 들어가 있는 족보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외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어느 왕족이나 계보에 있어서 그 족보는 있을 수 있지만 백성 전체, 한국민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족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족보 체계 안에 한민족이 다 들어가 있다는 이 놀라운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이거는 아주 특별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족보 체계하고 똑같이 상경표가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산과 곡의 이름이 되어 있고 분기된 산줄기의 분기점과 흐름을 그대로 그려놔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들은 산줄기의 방향, 행정구역, 그 다음에 주요 지방과의 거리를 있고 지명률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 설명까지 아주 기계 막히게 한국의 족보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지도가 상경표입니다. 저는 대동여 지도가 대단히 뛰어난 지도고 우리한테도 유익했던 지도였지만 상경표만이 가진 한국민이 가진 독특한 특성과 전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분명히 상경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린 세계 지도인데 최초의 지도입니다. 1402년에 만들었으니까 이게 콜럼버스가 1492년에 세계를 향해서 배를 띄우죠. 그래서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훨씬 이전에 벌써 우리는 아프리카까지 다 그리는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아시는 요 시간은 이건 별도로.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기록문화유산 중에서 아주 독특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혀 없는 것들만 제가 별도로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겁니다. 기록물인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이 가진 조선왕조 의궤입니다. 그림으로 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른 나라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록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조선왕조 의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이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그림으로 된 것들 중에서 아주 독특한 그리고 변별성이 확실한 우리나라만이 가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록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릴 때 이 왕은 사람을 그리지 않습니다. 왕은 그리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이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배치도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서 있죠. 이쪽은 반대로 거꾸로 돼 있죠. 이쪽은 또 반대로 돼 있죠. 그죠?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꽤 됐죠.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이게 우리가 반환을 받은 적이 있는데 완전 반환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때 가져갔던 것을 우리나라한테 가져와서 우리나라한테 지금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언제냐면 1866년 강화도를 침공한 프랑스 해군 장교가 그 우리나라의 강화도를 점령을 해서 일부 점령을 했죠. 그러다 바로 퇴각을 했는데 그때 그 있었던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감탄하면서 이 조선후기 같은 거 거기에 우리나라 역사책들이 그냥 쭉 전시가 돼 있었으니까 이곳에서 감탄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마저 겸연쩍게 만드는 것은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어디든지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는 거기에 우리가 보관을 해놨잖아요. 역사책들을 조선왕조 실록부터 보관을 해놔서 거기에 있었던 것들이 집마다 아마 이분이 본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본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화도에 도착을 해서 공격을 하고 서로 치열하게 싸울 때인데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꽃봉오리가 모여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옷들이 아주 밝잖아요. 오방색으로. 그 오방색을 입은 사람들이 물이 지어 있는 것들이 보일 때마다 아주 꽃봉오리 하나씩 피어 있는 것 같았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바로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적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마다 열면 다 책으로 꽉꽉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야, 자기들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선진국은 진짜 문화 선진국은 조선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것도 아까 거가 다르죠. 아까는 이 방향과 이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했는데 이번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은 늘 이렇게 가마만 그리고 사람은 그리지 않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 군데서 행사 때마다 있었는데 왕실의 혼인 때, 그 다음에 실록을 펼쳐날 때, 그 다음에 궁중 잔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어진을 제작할 때, 어진은 왕의 초상화죠. 초상화를 제작할 때도 이런 의궤를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저는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야, 수원에서 그 정주대왕께서 행사를 크게 치르고 나서 그 한 기록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상 하나에 올리는 음식들을 적은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적을 수 있을까요? 높이까지도 그대로 적었는데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8끼로 한다. 이 8가지 종류를 얘기합니다. 각색 송병 1기, 고입 높이는 5치다. 재료 및 분량은 찹쌀 1말, 맵쌀 8대, 검은콩 7대, 대추 2대, 밤 2대, 꿀 2대, 계피알 1, 미나리 1단, 숙저육 8량, 묵은 닭 2각, 표고버섯 2홉, 석이버섯 2홉. 이게 일기 되는 거예요, 일기. 이렇게 8개를 만드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분량까지. 행사 끝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행사를 했다는 것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는데 아니 상 하나에 들어가 있는 모든 거를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자세하게 남긴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의 기록문화유산을 조사를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서 가장 기록문화유산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보다 훨씬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인도. 일본이 그렇게 자기들이 기록에 대해서 아주 대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 또 중국이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우리하고 비교 상대가 안 되니까 빼버리더라도 우리가 놀랍게 세계 기록문화유산은 아시아에서 최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보다도 훨씬 많아요. 우리 지금 1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록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만나는 시간에 계속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얘기만 제가 오늘 기록문화유산이 주제니까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텐데 진짜 놀랍습니다. 너무나 자세히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한번 조금만 더 볼까요? 얼마나 진짜 놀라운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별잡탕 일기라고 적혀 있으면서 재료 및 분량은 쇠고기 2냥. 지금 우리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기록 방법이. 수육 2냥, 양 2냥, 곤자손이 2냥, 저포 2냥, 돼지고기 2냥, 두골 2분의 1부, 숭어 4분의 1미, 묵은 닭 1각, 해삼 2개. 물론 우리하고 지금하고 단위를 재는 것도 다르고 그렇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정확하게 지금 알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면 이제 나오겠지만 그건 전문 학자들이 담당하실 일이고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고입 높이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예, 고입 높이는 세치다 이렇게 했다. 기가 막히게 자세하게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도록 자세하고 꼼꼼하고 거기다 그림까지 그려서 지금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의계의 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승정원 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지금 나와 있는 세계에 나와 있는 실록 중에서 가장 방대합니다. 가장 자세하게 적어 있습니다. 중국이 자세하게 오랜 기간을 자세하게 적어놨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글자 수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일본보다도 당연히 앞서고 일본보다 앞서는 게 중국인데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기록이 꼼꼼하고 자세하고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승정원 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의 4배 정도가 됩니다. 4배. 이거는 286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무려 4배나 됩니다. 네. 번역하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번역을 해서 쭉 번역을 한다 그러면 그 번역 완성을 볼 때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무려 100년이 더 소요가 된다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더 한참 더 번역을 해야 되고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번역하는 거가 힘들 만큼 지금 번역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상당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문을 아는 사람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날씨가 아주 정확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으냐, 흐리냐, 비가 왔냐, 눈이 왔냐, 그다음에 맑았다가 흐렸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와가지고 너무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책 속에는 기후변화, 그 다음에 그날 근무한 승정원 관리의 명단, 근무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까지 나와 있고, 국왕이 했던 행정조치와 행정, 그 다음에 국왕과 신하들의 토론 내용까지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는 총 288년 동안에 기록한 내용인데 3243책. 글자 수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겠지만 2억 4천자 정도. 야, 서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우리나라 지금 서구의 기록 문화에서 저장한 거에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삭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세자가 영조 앞에서 글씨를 쓸 때 있었던 서명균이라는 신하가 영조에게 쓴소리를 한 것까지도 그대로 적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 기록을 적혀 있는 것을 너무 자세하게,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떻게 돌아가신 거에 대한 내용이 너무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정조가 할아버지한테 그 건의를 합니다. 이 기록 내용은 삭제를 좀 해주십시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승정원 일기는 열람할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실록은 열람할 수가 없지만 승정원 일기는 열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조 때 유생들이 사도세자의 신원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를 올린 1만 57명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기록, 거기에 무슨 상소 하나 올리는데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꼼꼼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적어놓은 것이 이 승정원 일기입니다. 예. 쭉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승정원 일기를 그 후대에 와서는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승정원 일기에서 중요한 행사,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쭉 적어서 다 손으로 적어서 돌립니다. 전국 팔도에 돌려요. 돌린 것이 조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 근대적인 신문 역할을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럽에서 문명이 들어와서
신문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신문 역할을 하는 조보를 발간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보입니다. 이 조보는 승정원 일기에서 기본 모태를 뽑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관리들에게 국가가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보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지심체의절입니다. 직지라고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박병선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얘기하다 보면. 저는 이 직지, 금속활자를 최초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물증으로 세상에 공표할 수 있었던 것을 만든 분이 바로 박병선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발견하게 된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 역할은 금속활자가 가진 역할은 아주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문화를 바꾸는데 유럽이 근대에서 현대 쪽으로 넘어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금속활자가 유럽에 전파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일반적인 지론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까지는 그러니까 금속활자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세상의 문명을 그다음에 지식을 정보를 일반 백성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금속활자가 없으니까 신문이 발행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식을 일반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금속활자가 발명되면서 유럽 문화가 세계 문화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속활자를 먼저 발명을 했는데도 세계 문명을 지배하는데 뒤떨어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관에서 주도를 해서 그것을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 금속활자가 발명되면서 모든 것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화, 정보, 그 다음에 지식 축적된 걸 그냥 한 번에 퍼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 문화를 바꾸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이 뭐였느냐? 바로 당대 최고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디지털 혁명인데 그 디지털 혁명이 바로 금속활자입니다. 이 금속활자는 누구에 의해서 됐느냐? 그건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속활자가 발명이 되고 나서 책값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를 해서 필사한 걸 팔면 얼마 정도 될까요? 가격이. 필사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 놀랍습니다. 성경책 한 권을 필사를 해서 넘겨주는데 무려 2년이 걸립니다. 2년. 그러니까 책 한 권 만드는데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그걸 지금으로 계산해보면 2년 봉급치 계산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근데 실제 예인데 유럽에서 금속활자로 해서 책을 만들기 시작한 거하고 그 전에 필사를 해서 필사 외에 다른 방법이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책값이 무려 몇 배가 뛰었을까요? 10배? 금속활자가 발명되기 전에 책값과 발명 이후의 책값이 10배 아니면 100배? 그걸 뛰어넘습니다. 1000배입니다. 10,000원을 했으면 10,000,000원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1000배가 무려 가격이 저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급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1967년 얼마 발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박물관에서 박병선 박사가 박물관을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우연히 글자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글자가 있었던 겁니다. 책을 그들은 보관만 해놓고 이것을 전시하거나 이게 중요한 걸 몰랐으니까 그냥 쌓아놓고 있던 건데 우연히 한문으로 된 책을 뒤져보다가 박병선 박사님이 뒤져보다가 이 글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청주목의 흥덕사 주자인시라고. 그러니까 이 책은 요때 흥덕사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너무 놀란 겁니다. 이게 뭐지? 왜 흥덕사? 우리나라에 있는 절이잖아요. 청주에 있는 절이죠.
여기? 그래서 언제냐? 날짜를 딱 잡으니까, 뒤져보니까 놀라운 숫자가 거기에 비밀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한번 보시면, 저는 이거를,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못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못한 건데, 그때 엘교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디지털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절대 공헌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한 얘기입니다. 기록에도 지금 신문 기사를 뒤져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두 번의 디지털 혁명에서 절대 공헌을 하는데, 첫 번째는 금속 활자를 유럽에 전해준 거다.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나는 그리스의 박물관 소장한테 이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다. 금속 활자를 전해준 사람은 한국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거기까지는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 온 추기경이, 한국에 들렀던 추기경이 한국에 있는 장인과 같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그리스에 있는 박물관장한테 자기는 들었다. 그러면서 그때가 첫 번째 한국이 세계의 디지털 혁명을 주도를 했고, 지금은 한국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이니 IT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디지털 혁명도 역시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역량으로는 찾아보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인쇄 박물관장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엘고 부통령한테 그때 한국의 장인이 유럽의 금속 활자를 전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근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그러니까 세계 문화유산인데 자기 나라에 없는 문화유산이 유일한 겁니다. 이게 직지가. 지금 우리 거 아니잖아요. 프랑스에 지금도 있는 거고.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선광 7년. 몇 월까지 딱 나와 있죠. 1377년에 계산을 해보면 1377년에 이 금속 활자가 찍혔다. 근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있죠.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그 발견된 것들도 있는데, 보시면 훨씬 구텐베르크 인쇄 기술이 1450년인데 직지 심체 의존은 1377년입니다. 훨씬 빠르죠. 그죠? 근데 증도 가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인쇄가 되어서 남아있는 거지, 이 실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쇄 물건으로 봤을 때 1239년이라는 게 지금 그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걸 지금 인정받은 거고, 무주정광 대단일 경우는 751년입니다. 무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유럽 문명보다 앞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동양 문명이 유럽 문명에 뒤지기 시작한 거는 간단합니다. 산업혁명 그 이후지, 이전에는 유럽 문명과 우리 문명을 비교를 하면 우리 문명이 절대 우위에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제. 조선왕조실록은 지금 우리의 조선조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고대의 왕조의 기록을 자세히 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영영한 시대에 유기가 있었고, 백제도 서기가 있고, 신라도 국사라는 것을 편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도 당연히 있었고, 고려도 있었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죠. 조선왕조에서 다 없애버리고 고려사 하나를 채강본으로 달랑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왕조실록은 태조 이성계부터 25대 철종까지의 기록인데, 물론 여기 우리는 분명히 27대입니다. 근데 분은 빠져 있죠. 25대 472년 연월 순서에 따라서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로서 우리는 진짜 너무나 중요한 건데, 철종과 고종과 순종에 대해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왕조실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일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왕조실록 하면 흔히 태조부터 25대 철종까지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관의 사초인데, 이걸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세종에 대한 얘기만 제가 짤막하게 지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종은 실록을, 그래 자기 선대의 실록을 꼭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얘기를 하죠. 나는 내 아버지의 태종의 기록을 보고 싶다. 그래서 친아들이 만류합니다. 만류해서 한번 물러섭니다. 근데 또 마음이 강하게 생겨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꼭 보고 싶다. 신하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건 진짜로 안 됩니다. 이 기록은 거기에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도 다 같이 적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고 왕의 인생인데, 거기에 치부를 적어 놓은 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태종은 거의 깡패와 같은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조선시대 27분의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자기 장인도 죽이잖아요. 세종의 장인도 죽이지.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무모한, 아주 무도한 짓을 한 사람이 세종의 아버지 태종인데, 그분에 대한 기록을 진짜 자식으로서, 이건 빼줬으면 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주장을 하지만 결국은 노합니다. 근데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세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실록을 보자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태조 것은 이미 봤는데, 태종 이성계에 대한 실록에 대한 기록은 난 이미 보았는데, 왜 아버지 태종에 대한 건 못 보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어이 본 거예요.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거는. 근데 신료들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 이방원에 대한 실록에 대한 기록은 결국은 저지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행을 하지 못하죠. 이거는, 이 실록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왕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왕의 자기 통치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기록이 바로 왕조실록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면 자손 만대, 그 왕조가 끝나고 나서도 자신의 잘못과 치적과 이런 것이 같이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실록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실록이 상당히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실록도 그렇고 일본의 실록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두려워서 적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근데 끝까지 못 보도록 하는 그 제도적 장치를 유지했고, 그것을 실현시킨 것이 관료들입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세종이 굳이 보겠다는 것을 저지당해서 그것이 관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은 물론 자기 할아버지 실록은 봤지만 자기 아버지 실록은 보지 못한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지속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실록으로 인해서 그 사초를 만들어 가지고 실록을 작성을 할 때 그 사초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 가지고 무오사라는 것도 일어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사초에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공개를 해서 그것을 보고 화가 난 연산군이 선비들을 죽여버리는, 몰살시켜버리는 이런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보관까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600년이나 됐는데도 그것이 지금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우리한테 넘겨지게 왔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축복이고, 조선왕조 자체에서도 전 축복이라고 얘기를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임난 때 전주사구에 있었던 것이 유일하게 남아서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죠.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은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최고의
의학서적이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의학 백과사전인데 이것은 그때까지 있었던 의학에 대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집합을 시킨 겁니다. 중국, 일본, 북방에 있는 나라들, 베트남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의학서적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500여 권의 책을 참고를 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의보감을 허준 개인이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1000년 이상, 2000년 이상을 우리가 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제가 나물문화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풀과 나무를 뜯어서 일상적으로 밥상에 올려가지고 먹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다. 의사들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한의사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 한의학 지식을, 그 다음에 그 식물이 자라는 그 양리 성분까지도 다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시골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들의 능력이었었습니다. 근데 전 백성이 나물이 자라는 특성을 다 이해하고 양리 성분까지 이해하고 그걸 조리해서 먹는 방법까지 다 알게 만들어준 이 나물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도 없고 어디에서도 이건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겁니다. 전 백성, 전 국민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의 성분과 자라는 것과 맛에 대해까지 다 알고 있는 이 특성을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민족이 가진 그 위대한 세상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도 동의보감도 똑같은 겁니다. 한 개인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1000년, 2000년 동안 축적되어 온 것들을 동의보감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담았는데 뭘 기초로 했느냐? 그 당시까지 나와 있었던 의학서적을 거긴 기록에는 500여 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00여 서책을 모아서 제공을 해준 겁니다. 네. 선조가 허준에게 제공을 해주면서 책을 하나 만들도록 해라 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아시아 최고의 저는 의학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은 이겁니다. 신토부리입니다. 신토부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것은 동의보감에 대해서 평한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청나라에서 평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 나라에서 이 동의보감을 너무 책이 좋으니까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책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도 동의보감을 가져가서 만들었죠. 그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 줄기 햇볕이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오기만 해도 어둠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이 동의보감은 피부 속 깊숙이 감추어진 몸속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책이다. 이게 청나라에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거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일본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론이 정밀하고 오류가 없어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책으로 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라고 일본에서는 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준의 동의보감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편집국을 설치하고 책을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대략적인 체계를 세웠을 때 정유년 난리를 만나 의사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편찬은 할 수 없이 중단되었다. 그 후 선조왕이 허준에게 혼자서 편찬하라고 하면서 국가에 보관하였던 의학책 500여 권을 내주면서 참고하라고 하였다. 편찬이 아직 절반도 못 되었는데 선조왕은 세상을 떠났다. 세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경술년, 세왕은 광해군을 얘기합니다. 비로소 이 사업이 끝났다. 이 책의 이름을 동의보감이라고 지었으며 모두 25권으로 되어 있다고 동의보감 서문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선조왕이 허준에게 혼자서 편찬하라고 하면서 국가에 보관하였던 의학책 500권을 줬다는데 이 이야기도 결국은 이겁니다. 이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같이 따라 보낸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방대한 양을 혼자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다 이해해가지고 책을 썼다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 기록문화유산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이름은 그분이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된 겁니다. 대등의 지지도 한 개인이 김종호 선생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산경표도 신경준 선생님이 하신 게 아니고, 동의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책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그 생각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허준 선생은 침을 잘랐다고 나와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허준 선생은 침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의사를 나눌 때 약의, 약 처방을 잘하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학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를 하는 침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뜸을 놓으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왕조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준은 침을 놓을 줄 몰랐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분은 침을 놓을 줄 모르고, 소설 같은 데서는 침을 기계 막히게 잘 놓는 거 되어 있지만 전혀 아니고요. 허준 선생은 약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처방을 잘하는 분이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진짜 학위 쪽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왕이 죽으면 어인은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왕이 죽도록 병이 들어서 늙어서 죽더라도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가 거의 없었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귀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사망을 하자 허준도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주로 유배를 1년 8개월 동안이나 갔다 오게 되죠. 그리고 이 책을 완성을 했을 때 광해군이 말 한마디를 하사해서 야, 고생했다라고 인정을 해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